21번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둘 다 도생이다. 그죠? 1번, 2번을 묶어서 볼까요? 도생. 단어 그대로 해석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소득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도시 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3번 갑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뭘 분양받는다는 거죠? 주택을.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죠. 분양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단 나는 뭘 산 겁니까? 주택. 따라서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이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값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세대 구분형, 단어 그대로예요. 세대 구분. 따라서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한다. 단 중요한 것은요, 구분 소유 안 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 장수명이랍니다. 단어 그대로요.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다시 따라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 있고, 그렇게 되려면 즉 오랜 시간 동안 주택으로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의 용이성을 필요로 한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기억 동결효과. 동결효과라는 게 뭐였습니까? 양도세를 인상하니까 결과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 차익이 감소하는 거죠. 에이, 그럼 나 안 팔래. 따라서 처분하는 것을 미루는 거죠. 지문은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아니죠. 매각을 미루려고 하는 것을 동결효과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X. 니은으로 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 다 보유세죠. 그리고 재산세 대상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둘은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디귿.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한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지방세라는 게 틀렸죠.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리얼로 가볼까요? 정여세, 그리고 양도세, 처분 단계. 자, 생각해 보세요. 정여세는 처분 단계가 아니죠. 취득 단계죠. 양도세는 처분 단계. 그래서 틀렸고요. 둘 다 국세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답 1번 됩니다. 23번 문제.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죠? 기억, 순소득 성수. 자, 땡땡 성수, 특히 순소득 성수는 회수 기간이죠. 회수 기간은 작을수록 좋죠. 그럼 순소득 성수가 작아지려면 분모가 커야죠. 분모에는 순영업 소득, 분자에는 총투자액. 그럼 지문을 보시면 총투자액은 6억 나와 있네요. 그럼 순소득 성수의 분자는 6억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순영업 소득을 구하겠습니다. 가능 총소득은 7천. 공실이 500이랍니다. 그럼 500은 차감하고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100은 더하고요. 가감 조정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순영업 소득을 구할,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영업 비용인데,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까요?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 비용에서 삭제, 영업 소득세도 삭제, 수선비죠? 수선 유지비니까 이것은 비용. 자, 근데 하나만 정확하게 해요. 수선 유지비는 왜 비용일까요? 자, 다른 단어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삭제 항목이 아니니까 비용입니다. 용역비 비용, 재산세도 비용이죠.
직원 인건비, 소유주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지만 직원 인건비는 비용입니다. 요 네 개를 모두 다 합쳤더니 600만 원. 차감하면 순영업 소득이 6천. 그럼 나왔네요, 이제. 순영업 소득은 6천이고, 그다음에 총 투자액은 6억이니까 결론은 10. 자, 요거 해석해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순영업 소득으로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소요된다 이 말이죠. 세전 현금 흐름 성수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지분 투자액이죠.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총 투자액의 40%를 대출을 받았다면 나머지 60%가 지분이죠. 6636, 3억 6천은 지분 투자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전 구해볼까요? 순영업 소득이 6천만 원 나왔으니까 세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채 차감하면 되죠. 자, 부채 찾으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1,500 차감하면 세전이 4,500. 그럼 4,500 분의 3억 6천. 따라서 8. 정답은 4번 됩니다. 24번 문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실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자료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되는데요.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에서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뭔지를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기대값 또는 평균. 그럼 기대값과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기대 수익률이죠. 반면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표준 편차. 마지막에는 표준 편차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1번. 기대 수익률이니까 여기서는 평균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산 A와 자산 B의 기대값을 확인하니까 둘 다 4%죠.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낙관적일 때, 자, 위에 주어진 자료에서 시장 전망이 낙관적일 때를 보세요. 자, 낙관적일 때 수익률은, 자, 4개 자산을 쭉 비교해 보세요. 6%, 10, 9, 14. 그럼 D가 제일 크겠네요. D가 가장 높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위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라고요? 표준 편차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준 편차를 보면 C와 D, C, D 클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럼 C보다는 D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그라미 4번, 3번 C와 D는 위험이 동일하다. 틀렸다고 그죠?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D가 더 위험하다고요.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 C와 A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C와 A, C하고 A를 보세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되는데 이건 둘 다 달라요. 근데 잘 보세요. 기대값은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큰 게 좋은 거죠. A는 4고 B, A와 C입니까? A와 C. C는 8%니까 C가 더 크죠. 그럼 C를 선호하겠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C를 선택합니다. 다음, 표준 편차 위험. 위험은 작은 게 좋은데 그것도 C가 더 작네요.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면 평균이든 분산이든 C가 A보다는 다 유리합니다. 따라 동그라미 4번 C는 A보다 선호된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서 포인트는 투자 비중이라는 말이죠. 투자 비중,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확률. 여기서 말입니다. 확률을 바꿔보세요. 20, 30, 여기서 50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나머지가 다 달라지겠죠. 따라서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투자 분석,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는 화폐 시간 가치인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D셰프죠.
DCF 종류는 3개. 순영가,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니까 1번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수의 투자안을 비교할 때 투자 금액의 차이가 크다. 일단 여기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투자안일 때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투자안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투자안, A라는 투자대안, B라는 투자대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자 이렇게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달라요. 한쪽에는 1억 투자했고 한쪽에는 5천 투자하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의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표현 바꿉니다. 순영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순영가를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한다.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하나의 투자 대안이라고 한 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도요, 복수의 투자안이라고 한다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 대안, 즉 동일한 투자 대안, 삼성전자라는 동일한 투자 대안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순영가는 0보다 크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한 가지 투자 대안에 순영가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은 재투자율, 다른 말로 할인율이다. 그죠? 재투자율, 할인율. 순영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6번을 보면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던 거죠. 결론은 토지를 가진 자들에게만 세금을 징수하자. 왜? 불로소득 아니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100% 다 환수하자. 100% 다 환수를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은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던 학자. 그 학자가 헨리 조지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최초로 제기했던 학자입니다. 27번 문제, 자본 환원율, 환원율이라는 얘기죠. 그럼 동그라미 1번, 여러분 환원이율 그러면 수익 가액 구할 때 우리가 환원이율을 쓰죠. 수익 가액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환원이율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그럼 수익 가액하고 환원이율하고 위치를 딱 바꾸세요. 그럼 환원이율은 수익 가액분의 순영업 소득인데 수익 가액이라는 표현은 수익 방식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이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냥 부동산 가격 또는 1번처럼 표현한다면 자산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산의 유형, 단독이냐 공동이냐, 위치, 강남이냐 아니면 강북이냐 등등에 따라서 환원이율은 서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환원이율, 다른 말로 바꾸면 요구 수익률 또는 기회비용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입니다. 여기서 금리가 자본 수익률이죠. 그럼 금리가 상승했다는 말은 자본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뜻이 되니까 환원이율도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아니고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투자의 위험이 증가했다. 그 말은 자본 회수율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본 회수율이 증가했으니까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별, 지역별 등등에 따라서 비교해서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방금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했죠. 유형별로, 위치별로, 유형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부동산학 개론 범위 중에 어떤 파트에 속하는 걸까요? 부동산 관리 방법요. 부동산 관리 파트를 보게 되면 임대료 결정 방법이 있었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율 임대차였습니다. 비율 임대차는 어떤 부동산에 적용한다고요? 상업용,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죠. 자, 조건들 한번 쭉 보세요. 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임대료만. 그런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면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또 받는데요. 자, 그랬을 때 임대료 합계가 얼마인지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임대료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기본 임대료는 월 5만 원이랍니다. 단위당, 그죠? 1제곱미터당 이 말이죠. 전체 면적이 3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00 곱하기 5만 원 하면 되겠죠. 따라서 1,500만 원이 됩니다. 월 1,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상 매출액을 통해서 추가 임대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문제는 그냥 1년을 기준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6개월 나눴죠.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10만 원이랍니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300, 3천만 원 되죠. 다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500이라고 했으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지 못한 거죠.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임대료만 적용하는 거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500만 원의 임대료만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는 19만 원 곱하기 300, 5,700.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네요. 얼마만큼 초과한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3,500이면 3,500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 1,500만 원을 받겠다는 얘기고 3,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200이죠. 2,200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더 받겠답니다. 그럼 추가 임대료 2,200의 10%에서 220만 원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예상 임대료를 구해보죠.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임대료죠. 그럼 1,5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야죠. 두 번째는 220만 원만큼 추가로 더 받는 거니까 기본 임대료 1,500에다가 220을 합치면 1,770만 원 되죠. 1,720만 원 곱하기 6개월. 그럼 이 둘을 합친 금액이 예상 연 임대료가 됩니다. 1억 9,320만 원. 정답은 2번 됩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범위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범위를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9번 문제 첫 번째,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항상 이 문제를 딱 만나면 첫 번째 확인할 것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아야죠. 추가 저당 대부액입니다. 다음 그림 그려야죠. LTV는 70, DTI는 60. LTV가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5억짜리. DTI가 주어지면 어딘가에 연봉이 있다, 그죠? 연소득이 6천만 원. 우리한테 이거 구하랍니다. 시작해 볼까요? 5억의 70%니까 3억 5천. 그럼 여기서 3억 5천만 원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저당 대부액. 저당 대부액 구하라고 했고 저당 대부액 구했으니 계산은 끝. 다음 DTI입니다. 6천에 60% 했더니 3,600입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은 저당 대부액이 아니고 저당 지불액이죠. 그럼 저당 지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 대부액을 구하려면 저당 상수로 나누어 준다. 저당 상수가 0.1이다 그랬으니까 3억 6천. 하나는 3억 5천,
하나는 3억 6천. 이 모두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쪽이 답이다. 늘 강조했습니다만 최대라고 해서 많은 쪽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3억 5천. 그럼 여기서 3억 5천의 의미가 뭐가 된다고요?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런데 추가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대출을 받았다는지 찾아볼까요? 제일 앞부분. 현재 5천만 원의 대출이 있답니다. 그럼 3억 5천에서 5천을 차감한 3억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0번 문제. 최근에 이런 유형들이 자주 보이죠. 자, 문제들의 형태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주는 문제, 확실히 줘버리죠. 이런 문제. 확실히 줘버리고, 그리고 불편한 것은 확실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자, 다음은 관리 방식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첫 번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이것만 봐도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대형 건물. 그리고 세 번째,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 전문적이다. 체계적이다. 위탁 관리를 설명합니다. 31번 문제 상환 방식으로 갑니다. 1번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어떤 거죠? 상환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은 뭐만 상환하는 겁니까? 이자만. 원금은 상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가 원금만 상환한다. X. 이자만 상환한다. 때문에 매월 이자만 상환하니까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죠.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잔금이 항상 동일하니까 이때 지급하는 이자 금액도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원리금 상환 구조가 간단하다. 따라서 기억은 X.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은 최정식이랍니다. 최정식은 초기는 조금씩, 시간이 가면 점점 많이. 따라서 초기는 적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늘려가는 방식이다. 정확합니다. 디귿에서 키는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원금은 상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거치기간 2년 그리고 전체 상환기간 10년. 그럼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상환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 수입이 증가하겠죠. 어떠한 상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듀레이션.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원금, 원리금, 최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원금보다는 원리금이 길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시험 문제가 거의 10년 단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면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내용들 중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와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 아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즉 부부 1인만 55세 이상이 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의 수는 상관없습니다. 주택의 수는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단,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을 모두 합한, 즉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단 이제 공인중개사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죠.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순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은 아니니까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하려면 주택연금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모두 다 상환하고 해제하고 난 다음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볼 테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읍시다. 다시 한 번 더요. 부부 중 한 명만 55세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택수는 상관없습니다.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다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신탁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아니고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도 자금은 지급되고요. 만일에 사망을 해서 하게 되면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데 100% 동일한 금액을 승계받습니다. 동그라미 4번. 해당하는 주택은 어떤 게 있느냐면 주택법상 주택,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동그라미 5번.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앞서 말했죠. 팔아먹을 수 없다 그랬죠. 양도 안 됩니다. 압류 안 됩니다. 그렇게 일단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근거로 해서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양도가 되어버리거나 압류가 되어버리면 곤란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학습한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주변에서 아마 많이 질문할 겁니다.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그죠?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5인 이상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기업,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글자니까 둘 다 5년이 돼야죠. 그럼 기억은 X, 니은은 정확합니다. 디귿, 부동산 투자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도 역시 5년입니다. 리얼로 가볼까요? 석사학위 소지자, 그래서 3년이었죠. 리얼도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걸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34번 문제는 MBB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유동화 증권에서 다루는 4가지 상품 중에 지분형을 가지고 있는 게 MPTS죠. 반면에 MBB는 채권형이죠. 따라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을 어떻게 하느냐? 유동화 기관을 통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직접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초과담보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MPTS는 초과담보가 필요 없고 그 나머지는 전부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MPTS하고 MBB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MPTS는 수익은 큽니다. 위험 부담이 크죠. MBB는 상대적으로 수익은 적은데 안전하죠. 따라서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고정적으로 수취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모든 위험은 MBB에서 누가 부담한다고요?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5번 문제 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준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자, 단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서에서 말하는 조건은 반드시 2가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조건이 2가지야 이렇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특수한 조건으로 한정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일괄평가, 키는요 일체. 구태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까지는 안 와도 돼요. 어차피 조문 그대로 놓을 테니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구분평가, 키는 가치를 달리. 5번 부분평가, 키는 일부분. 3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6번은 환원율, 환원이율 구하랍니다. 환원이율 구하려면 분모는 부동산의 가격, 수익 가격, 분자는 순영업 소득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요. 수익 방식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상가액이 5억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수익 가격은 5억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나와 있고 결국 우리는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됩니다. 가능 총 소득 5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곱하기 공실이 10%니까 결론은 90%가 수익이다. 그죠? 곱하기 0.9하면 유효 총 소득이 됩니다.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비용을 차감하면 되죠.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비용을 보세요. 가능의 20%랍니다. 가능이 5천이죠. 5천의 20%, 520, 1,000만 원 되겠죠. 차감하면 순영업 소득은 3,500. 반면에 수익가액은 5억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5억 분의 3,500. 따라서 환원이율은 7%가 됩니다. 정답은 1번. 37번 문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똑같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죠. 거래 가격에 6억 2,500만 원인데 단서를 보세요. 이 중에서 토지는 80, 건물은 20이래요. 지금 이 문제는 토지죠.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6억 2,500을 다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곱하기 0.8에서 5억을 찾아내야 됩니다. 5억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문제 갑니다. 항상 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할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인지 공시지가 기준법인지. 공시지가 기준법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야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일 때는 사례가격이죠. 사례가격이 얼마라고요? 6억 2,500.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단서가 하나 붙어버렸습니다. 토지가 80%라고 했으니 곱하기 0.8에서 5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가 면적 보정이 있는 거죠.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면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면적. 대상 토지는 100, 사례는 200이랍니다. 자, 그럼 알고 싶은 게 대상 토지니까 200분의 100이 되겠죠. 곱하기 0.5. 그 다음 시가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지역인지를 찾아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용도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랍니다. 주거지역은 4% 상승. 4% 상승했으니까 104, 1.04 곱합니다. 그 다음 10% 우세하니까 110이죠. 곱하기 1.1을 곱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38번 문제,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자, 이 문제는 15회 때까지는 출제되었다. 그 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재조달원가의 정의입니다. 재조달, 다른 말로 바꾸면 신축.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 따라서 기준 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면 신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의 총액이다.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에는 총량조사법 등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조달원가의 정의가 한 번 더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포인트는 제세공과금입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따라서 제세공과금은 포함한다고 나와야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조다론가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적정 이윤 당연히 포함입니다. 여러분들 제조다론가 구하는 계산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조다론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를 보면 거기에 적정 이윤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제조다론가를 구하는 방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법, 사례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법. 그런데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1.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더 간단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될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였죠. 첫 번째, 표준지로 선택된 경우. 두 번째,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개별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리고 조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부담금은 토지에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필요한 것만 찾으세요. 시작. 표준, 개별, 기준.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다. 동그라미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과세. 그러면 과세가 나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표준자가 붙는 세 가지 중에 무엇이든 놓으면 틀린다. 다시 말해서 표준자 붙는 세 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제일 앞에 거 보니까 표준자 붙은 게 없네요.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찾아가 볼게요. 개별주택가격이니까 공시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신청과 관련된 거니까 언제까지 이 신청해야 됩니까?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키는 첫 번째,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나와야 됩니까? 국장이 나와야죠.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틀린 거는 간단하지만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신축인데요. 자, 5번 지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5번 지문은 공시 대상 8개 중에서 표준자가 붙는 3가지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만일 이 내용이 따라서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 표준 주택 가격 이렇게 나왔더라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5개 중에 개별 공시지가와 나머지로 구분하죠.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신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는 신축이 들어가야죠. 분할, 합병, 신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인데 개별 공시지가라면 7월 1일, 나머지는 한 달 앞서니까 6월 1일. 따라서 정답은 5번 됩니다.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감책에서 물건별 평가입니다. 기업, 건물. 건물은 감가된다, 그죠? 감가되니까 원가법. 정확합니다.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서 키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 함께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정확합니다. 뒤것으로 가볼까요?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 잘못된 거죠. 자동차는 워낙 사례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선박은 원가법이죠. 자, 이 부분부터 X. 다음,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처분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네. 그러니까 지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처분 가액. 리얼로 갑니다. 무슨 권으로 끝나면 전부 다 이거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은 1번 됩니다. 2025년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루었던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시고 반복하시면
원하는 점수는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35의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